여러분들이 무의식의 세계를 어, 언제부터 인정하기 시작했는지 우리 잠깐 나눠보죠. 여러분들은 상담사로서 또는 영성 지도자로서 지금까지 봉사해 오셨기 때문에 이 무의식의 세계에 비중을 두고 알아듣기 시작한 게 얼마나 되셨는지, 언제부터 무의식을 중요한 하나의 팩터로 보고 임상적으로도 이해하기 시작했는지 그 체험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마 한 30년 정도, 20년? 한 20년 해서 그 사능인 것 같아요. 제가 종교적으로 했기 때문에 종교에 들어와서 그 영성이라는 부분을 조금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때 당시는 몰랐지만 이제 지나오면서 거기에 심리학적이라보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 영성이라는 부분이 있다. 종교에서도 그런 부분을 해서 좀 이렇게 알아왔다는 것 같아요. 그거하고 그때와 비슷하게 심리학에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눈을 떠왔고 그런 제 생애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한 체험이죠.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영성 쪽에서부터 우리가 의식으로 잡아낼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체험하기 시작했다고 보여요. 또 다른 선생님들. 저는 대학원 수업 들을 때, 정신분석 수업 처음 들을 때 프로이트를 배우면서 무의식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의식적으로, 인지적으로는 알았는데 지적으로 한 거죠? 삶에서 정말 제 네네네. 근데 그게 이제 체험으로 제가 하게 된 거는 영화를 보면서 어떤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 제 어떤 무의식에 있던 저의 상처? 네. 이게 확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그래서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고 정말 너무 먹먹한 상황이 됐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도 될까요? 괜찮아요. 시간이? 네. 여러분들 시간을 충분하게 쓰세요. 제가 아버지가 3살 때 돌아가셔서 그 아버지 부재에 이제 상처가 저에게 있을 거라는 거는 의식적으로는 알았지만 아버지가 부재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아버지가 없는 그런 어떤 상실이라든가 이런 상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거기까지만 하고 있었는데 그 영화에서 어떤 장면에서 제가 버림받음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은 것이 나에게 있어서 제가 그 버림받은 그런 기억으로 내 무의식에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 죽으면 3살의 아이는 어떤 그거를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냥 그 사랑이 그냥 뚝 끊어진 나에게 오던 사랑이 어느 날 뚝 끊어지고 존재하지 않게 된 것에 대해서 내가 버려짐으로 그게 이제 무의식에 되어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된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아버지가 떠났다는 거, 아버지가 갈 곳을 가셨다기보다 나를 버렸다는 쪽으로 내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20대 시절에 연애를 하면 남자를 사귀면 항상 제가 먼저 찼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뭐 실증 나서 이렇게 찼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정신분석 공부하면서 보니까 내가 차이기 전에 찼구나. 그 방어죠? 네네, 그 방어였던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 버림받음의 그거가 내가 모든 그 방어와 내 인생의 삶에서 그거를 아주 굉장히 어떤 큰 힘을 갖고 있구나라는. 그래서 저는 그 이제 무의식에 대한 그 힘, 그래서 그것이 의식화시키는 이제 정신분석의 수업을 계속 듣고 상담 일을 하면서 점점 굉장히 많이 이제 좋아지고 통찰이 되고 저희 삶을 구원해준 첫 번째 분이 이제 예수님이지만 두 번째는 정신분석이다 생각하고 저는 지금 가고 있죠. 아주 중요한 체험을 나눠주셨어요. 어쩌면 아버님에 대한 체험이니까 나누어도 세상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게 신앙적으로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무의식을 그냥 정신분석에서 만약에 신앙이 없고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자살도 한대잖아요. 정신분석 받다가. 그렇죠. 굉장히 위험하죠. 네네. 뒷대응할 수 없으니까 자살을 선택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 지점에서 정말 내가 신과 만났을 때 그 치유가 일어나고 완전 그런 어떤 그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전 시간에 우리가 코웃을 얘기했지만 이러한 깊은 상처를 바로 대면시켜 버리면 큰 사고가 나요. 그러니까 아직은 셀프가 이걸 담아낼 수 없을 때는 방어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잘 네. 보존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셀프가 잘하면서 지금 우리 조이님의 경우처럼 자기 스스로 이게 이거구나라고 자기 스스로의 무의식에 있는 것을 만날 힘이 생길 때까지는 유보해야 된다. 우리가 너무 빨리 이걸 만나게 하는 경우에 잘못하면 지나친 자극 여기 있을 때는 이걸 견딜 수 없어서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셀프 자체가 취약하신 분들을 임상에서 만날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안전하게 이분들을 돌보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보통 건강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그 일이 그렇게 이루어졌군요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만 3살 때 경험이나 2살 때 경험 속에서 굉장히 큰 상실로 경험하고 있는 어떤 지점이 건드려지게 되면 이분들이 거기에 억눌려 있는 정서에 오버웰름 되면서 급격한 폐행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잘못하면 사이카틱한 상태로 가버린다. 그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에요. 근데 본인 스스로 이 무의식의 세계를 탐구해간 과정, 굉장히 인간 승리예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잘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또 다른 선생님들도 얘기 좀 듣죠. 제가 할게요. 네. 저는 굉장히 이게 이제 무의식인 줄 몰랐죠. 근데 너무 이렇게 삶이 참 불편하고 힘들고, 어떤 그런 신경증적인 어떤 그런 증상들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이게 굉장히 칭찬을 들어도 왜 기쁘지가 않고 저 사람이 나를 정말일까? 이렇게 의심하게 되고 오히려 칭찬을 듣는데 무시한다라는 느낌을 받고 그리고 이제 뭐 이상화, 평가절하 이런 이 언어 같은 것도 이제 실은 정신분석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고 한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내 삶 속에서 늘 하고 있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막 공격성이 액팅아웃으로 표현되면서 내가 정말 예상치 않은 어떤 그런 행동과 반응이 막 나오고 그러면서 삶이 참 너무 고단하고 힘들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남편하고의 어떤 부부 생활, 또 자녀를 양육하면서 또 자녀와의 관계, 또 사회생활하면서 또 사회에서의 어떤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참 이렇게 정말 매끄럽지 않고 참 삶살이가 너무 지치고 피곤하다라는 그런 뭐라 그럴까 참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상담에 이제 귀를 기울이게 됐죠. 이렇게 어슬렁거리게 됐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이게 또 종교적인 영역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 아래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또 내가 참 그런 알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무의식의 세계 때문에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뭔가 연결이 잘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좀 상호작용, 영적인 것과 이 신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의 어떤 윤활유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상호작용이 돼야 되는데 너무 따로 논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삶이 지치고 고단한데 어쨌든 상담을 귀 기울이게 됐고 또 정신분석이라는 이런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론적으로 또 알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이론적으로 알게 되면서 근데 이제 초기에는 또 이론적으로 알았지 이게 또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뭐가 뭔지 이게 너무 따로 노는 거예요. 또 정신분석에 대한 이론과 그건 나의 어떤 무의식적인 어떤 이런 양상들이 너무 따로 놀아서 이거 나 안 맞는가 보다. 이 정신분석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정신분석은 깊고 넓고 천천히 가고 뭔가 정말 몸으로 뭔가 이게 완전히 좀 씹어서 나와야 되는 결과물들인데 나는 성정상 너무 성격이 급하고 상담도 굉장히 단기 상담 중심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좀 여러 번 포기를 하려고 많이 했었어요. 아,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시점에서부턴가는 이게 뭔가 이게 무의식적인 이런 부분들을 내 몸으로 알아차리고 또 내가 이제 인지적으로도 알아차리고 또 이것이 내 삶에 영향을 주니까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그때부터는 이제 막 동아줄처럼 이제 잡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 정신분석 공부를 동아줄처럼 나를 정말 살려줄 동아줄처럼. 그런데 그래서 정말 이 무의식의 세계를 내가 인지적으로든 내가 체험적으로든 이렇게 뭔가 통찰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등한시하고 살았다면 정말 막말로 어쩔 뻔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옛 생각을 하니 참 감회가 새롭네요. 아직 뭐 무의식적인 세계가 뭐 99%라고 하잖아요. 1%를 의식이라고 하는데 근데 아직도 가야 할 그 길은 많지만 그러나 그래도 한 발이라도 젊었기 때문에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꿈 분석으로 꿈으로도 많이 나타나고 또 그 나의 어떤 행동을 하면 옛날 같으면은 이해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돌이켜서 생각을 하면 돌이켜서 또 이론으로 와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 통찰하게 되고 하니까 너무 안전장치 같은 아까 코어도 안전장치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안전장치 같은 느낌이 딱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깊은 체험들이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가 무의식의 세계를 체험하지 못하면 내가 액팅아웃을 했어요. 액팅아웃 하고 다시 그 지점을 내가 만약에 리플렉션이 잘 안 되지만 그걸 되돌아보면 점점 더 화만 나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액팅아웃 했던 환경을 다시 생각하면 그때 더 그냥 화만 부글부글 더 끌어올라서 더 액팅아웃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를 깊이 이해하신 분만이 성찰의 능력이 생기죠. 리플렉션. 그러니까 의식으로 융이 얘기하는 이고 컨셔스니스 의식자만을 의지하고 우리가 산다면 우리가 지금 의식으로 잡아내고 있는 것, 의식으로 감각하고 있는 것,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액팅아웃 하는 것은 정당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상대방을 그냥 둘 수 없어 내가 화를 낸 건 당연하다는 얘기. 근데 이 행동 자체의 밑바닥에 나의 무의식적인 요소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한다면 그때부터 내가 화를 내는 대신에 이게 도대체 왜 내가 이러는 거야? 라면서 바라볼 수 있는 힘들이 생기는 거죠. 그 지점이 우리의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찰할 능력이 있다는 리플렉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어쩌면 인격적인 삶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죠. 리플렉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어쩌면 영성적인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인격적인 삶, 영성적인 삶 모든 것의 시작이 리플렉션할 능력인데 리플렉션할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 내가 의식으로 체험하는 것 그 밑바닥에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는 것, 나의 인터널 월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참다운 리플렉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무의식의 세계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영성적인 삶을 시작한다는 게 파운데이션이 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겠죠. 단순하게 어떤 심리적인 이슈가 아니라는 우리의 사이키를 융은 사이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소울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스피릿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때 어떤 사람은 심리라고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의 영혼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소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단어가 다르다고 해서 각각 다른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다 하나인가 라고 여러분들 이건 하나의 화두예요.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내 심리적인 공부를 하는 거라고 영성적인 공부를 다르다고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의 시몬이라고 얘기는 하나의 시몬을 이해하는 과정이 우리가 능력이 약해서 동시에 이것을 바라볼 능력이 없어서 부분 따로 떼어서 이해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하나를 이해해 나가. 하나는 무엇이냐? 나의 무의식 속에 있는 나의 셀프를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내가 나라고 의식하는 의식 자아 말고 정말 나의 본래의 자아가 셀프라고 한다면 그 셀프가 발현해 나가는 과정이 우리가 성숙하는 과정이라고 이런 융의 개념을 사용해 본다면 우리의 셀프는 어쩌면 의식과 무의식을 아우르는 커다란 셀프죠. 이게 하나의 우주죠. 이런 큰 우주 속의 나라고 한다면 또 한쪽에서 얘기를 하면 우리 셀프라는 개념을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신성이라는 개념을 만날 수밖에 없던 신성과 마주침이 불가피한 영역이죠. 우리 무의식 세계 속에서. 그래서 어떤 분은 무의식 자체를 신성이라고 보는 분도 있고 이 무의식을 이해하는 분은 각각 달라요. 각각 어떤 방식으로 무의식을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기술적으로 집단 무의식이다, 어떤 개인 무의식이다, 이 융의 개념들이 많은 사람에게 큰 자극이 돼서 각자 자기의 무의식의 세계, 그리고 어쩌면 융이 얘기했던 셀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각자가 체득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일반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의식의 얘기를 들었어요. 이미 대학 때 들었지만 그 대학 때 들은 것이 지적인 것이고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체험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일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융의 얘기를 이번 학기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어쩌면 다음 학기에 융을 제가 또 한번 개설할지도 몰라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원하면 계속 개설해야 될지 몰라요. 임상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내적 세계의 탐험이 이제 시작됐다고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의 내적 세계를 이해하는 만큼 다른 사람의 내적 세계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각각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성찰과 임상에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힘은 함께 간다고 하는 부분이죠. 우리 정은옥 선생님도 조금 나누시겠어요? 조금 일찍부터 슬프다는 감정 이런 게 조금 자주 느껴졌었어요. 특히 이제 청소년기 이후부터 그랬는데 그 이유를 저는 진짜 잘 몰랐거든요. 그냥 내가 이렇게 원래가 그냥 감성적인가 보다라고 많이 느꼈었어요. 근데 살아오면서 계속 만나다 보니까 우는 사람 그리고 어깨가 쭉 쳐져서 있는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은 그냥 막 슬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기 때 이후로 울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쭉 펴져 있는 뒷모습을 보고 있는데 흐느끼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같이 슬퍼지면서 스스로 어떤 거에 대해서 거절을 못했어요. 예. 그래서 감정 전이가 굉장히 조금 많이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를 도대체 이유가 뭘까? 저도 이제 계속 찾고 생각해보면서 알게 된 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엄마가 울고 있는 뒷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그게 예, 그 뒷모습을 보는데 그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에 사실은 좀 미안하면서도 굉장히 슬펐었거든요. 어릴 때. 그 뒤부터는 그렇게 조금 흐느끼고 있는 뒷모습을 보이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미안해지고 슬퍼지고 그래서 거절도 못하고 이런 상황들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제 스스로도 한 번씩 뒤쳐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다운되어 있을 때 보면은 그런 스스로한테 조금 불쌍하다 이게 그냥 느꼈던 거는 어릴 때 내가 봤을 때 아무것도 도와드리지 못했던 그런 엄마에 대한 미안함과 그 모습을 보면서 느껴졌던 그 슬픔이
조금 계속해서 연결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억이 초등학교 몇 학년 때쯤 기억이신가요? 초등학교 이전인데 내가 손을 이렇게 다치고 나서라서 한 엄마 얘기로는 다쳤던 게 한 3살 때 나고 나셨어요. 예. 근데 그 기억상으로는 이제 그 학년 전기 유아기 때라고만 생각을 했던 건데 물어보니까 그게 한 3살 때. 서너 살 때. 굉장히 초기 기억이죠. 그런데 그 기억은 어떤 면에서는 나의 많은 기억 중에 하나일 가능성도 있죠. 스크린 메모리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체험을 굉장히 오래 했을 가능성, 그런 환경에 오래 노출돼 있었을 가능성도 있죠. 어머니의 딱한 상황 속에서 어머니가 딱 하면 어때요? 나는 어머니를 도와줘야 될 입장이 되잖아. 근데 어린아이가 어떻게 어머니를 도와주겠어요? 근데 어머니는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어머니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나는 어머니를 도와주지 못하는 미안함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가져야 될 정서하고는 다른 이질적인 정서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아이로서는 이걸 소화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정서가 내 무의식에 깊이 있었던 부분이겠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상황이 딱 조금 보여지면은 이 미안함과 슬퍼지는 감정이 확 올라와서 사실은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내 능력이 이렇게 부족하구나 생각이 좀 많이. 그게 어쩌면 전이정서죠. 내 무의식에 있던 의식으로 왔는데 다른 상황 속에 나는 지금 어른이어서 지금은 나는 상담사가 어른이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내 정서는 어린 시절에 무기력한 정서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도록 막는 방해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담 장면에서도 보면은 갈등을 조금 갖고 제 안에 내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뒷모습을 보이면서 쳐져 있는데 울고 있는 그런 내담자를 보면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못할 때 오는 갈등이라든가 아니면 최대한 막 더 도와줘야 된다, 더 도와줘야 된다면서 모르게 푸시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한계가 느껴질 때는 다시 그런 거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그런 미안함과 슬퍼지는 감정이 올라올 때는 내담자를 통해서 내가 정말 무능력한가? 라는 생각이 간수하듯이 또 나타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주관적인 역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관적인 역전을 느끼는 것은 괜찮아요. 이걸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것은 내 것이니까 이걸 가지고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사용하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야 내담자가 상담자의 정서로부터 보호돼야 될 상황이죠. 그래서 이 내담자는 정말 나처럼 깊이 이런 좌절감이나 슬픔을 느끼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정서가 워낙 깊은 거기 때문에 이것을 오히려 상대방 무의식 중에 내 것이 상대방에게 투사돼 버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 내담자는 슬프고 좌절은 있었지만 그게 한 5 정도 했는데 상담 끝나고 나서 이게 10이 돼 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담자 것까지 다 덮었어 가지고 올 때는 가볍게 왔는데 갈 때는 굉장히 무거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유만 보는 굉장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정서를 느끼는 공감이라고만 쉽게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 사람께 아닌 경우는 이게 공감이 아니에요. 내 것이에요. 공감이라는 것을 너무 우리가 쉽게 정서적으로 보지 말고 조금 과학적으로 보셔야 돼요. 내가 느끼는 정서가 객관적인 역전일 때는 공감이에요. 그래서 순수하게 주관적인 것은 공감이 아니고 내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잘못하면 내담자에게 큰 짐을 지게 할 수도 있어요. 내 것을 상대방 것으로 잘못 이해해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우리 정 선생님도 깊은 어떤 무의식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오랜 어려움 속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의 세계를 탐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미지의 영역에 대한 탐구이기 때문에 끝이 없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무의식이라고 하는 게 어떤 면은 여기에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인류 전체가 내 안에 있을 수도 있죠. 우리의 집단 무의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내 안에 나라고 하는 개인적인 나도 있지만 집단 무의식으로서 존재하는 인류 역사 전체 속에 있어 왔던 많은 심원들의 흔적이 내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어쩌면은 알 수 없지만 내가 이 세상에 오게 된 동기가 됐던 나를 창조한 분의 그림자도 그 속에 있을 수 있죠. 아니면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가 있을 수도 있죠. 우리가 몰라요. 이 미지의 신대륙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세계와 다른 이의 세계가 똑같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신대륙은 여러분만이 탐험할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각자가 자기의 세계를 탐구하는 작업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융이 얘기하는 인디비주에이션 과정이나 개성화 과정은 우리의 성숙 과정이기도 하죠. 또 한편에서는 영성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다른 세계에 가는 곳에 준비하는 순례자의 과정을 우리가 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순례자의 과정이 어떤 무의식의 탐구 과정이다. 왜냐하면 무의식 속에는 신성이 숨겨져 있다고 본다면 신성을 향한 우리의 다가감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래요. 우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굉장히 많지만 여러분들이 지적으로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나눔을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나머지 부분 또 일부분 읽어 나가면서 또 여러분 나눌 거 있으면 그때 나누도록 하죠.